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1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1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57%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양증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장 초반부터 이렇게 꺾어서 그냥 1%까지 코스피를 찍어 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1,800억, 기관 투자자 4천억 매도하면서 오늘도 양매도로 코스피를 눌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0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6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확실히 지금 양 증시가 새해 들어서 좀 지속적으로 눌러지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2,500선을 이탈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고점 대비해서 저점을 이제 확인하지 않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5일선 아래로 지금 주가를 깔아내리면서 이평선을 하나씩 또 이탈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60일선까지 도달을 했는데 증시가 지금 반등할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매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고를 파고 고를 회복했던 그 지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 없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멈추는 듯 했지만 금융투자 위주로 또 많은 물량이 쏟아졌고요. 2,800억 쏟아지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800억 매도했고요. 3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꾸준히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00선까지 깨버리면서 단기간으로는 지금 180포인트 가까이 찍어 눌리는 모습인데 이제 곧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등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 지표가 생각보다 느리게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시장이 조정세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증시 대비해서는 좀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우나스닥도 거의 보합 수준이고요. 상해종합도 보합. 이 일본 증시는 0.8% 하락했지만 이전에 꾸준히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0.8%는 사실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연초에 가장 큰 하락폭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850포인트로 마무리되었고요.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21선 아래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서히 이제 눌러지면서 코스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스피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적정 수준에서 지금 라인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 시기가 떨어진다라는 것이 멀어진다는 소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 활성화 시기가 좀 느려진다라는 소리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코스닥이 조금은 기술주 위주로 모여있는 입장에서는 이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경기 활성화가 늦어진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꺾이면서 진행 중이고 한번 이 흐름도 좀 장기적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600만 주 600억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1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를 했고요. 일단 뭐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수급은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환율은 아무래도 증시가 떨어지면서 좀 이렇게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상치보다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막고 있던 그 구간을 뚫고 올라갔고요. 1336원으로 다시 한번 1300원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라가도 뭐 고점 부근이 요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저점 대비해서 지금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서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여전히 높게 나오면서 일단은 우리의 기대치만큼 이 증시가
빠르게 회복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는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그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근데 지금 그 중간중간 이제 금리 인상은 멈췄지만 그 시장의 예상보다 좀 느리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상승 이 속도를 조절을 하면서 진행 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국 증시 선물 지표고요. 선물 지표 좋지 않습니다.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0.5% 정도로 0.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그렇고 오늘은 이제 하락으로 진행 중이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내일 하락을 하더라도 크게 뭐 많이 내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상승하기는 최근에 이 분위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연속으로 좀 떨어진 만큼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 주 흐름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표가 빠르게 좀 떨어져야 되고 다음에 있을 FOMC의 회의와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표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천연가스가 지금 3달러죠. 그래서 8% 가까이 지금 아주 크게 떨어지고 있고요. 국제유가도 72달러 수준으로 뭐 유지 중입니다. 네, 천연가스가 전날 대비해서 지금 8%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지금 3.2달러 수준의 고점을 다시 한번 찍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가를 1년 동안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계속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폭락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안정적인 이 물가 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안정적인 흐름이 계속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금리고요. 4%를 돌파를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래서 떨어지는 듯 하면서도 올라가고 떨어지는 듯 하면서도 올라가고 지금 꾸준히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국채 시장이 우리가 안심할 만큼 완벽하게 안정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국채금리 가격이 또 부담스럽게 올라가면 증시는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채권이 계속 하락을 하면 국채금리는 올라가고 그 채권이 하락한다는 것은 미국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거나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를 예고했을 때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년까지 흐름이 사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좋게 진행되었으면 했는데 연초에 처음으로 발표되었던 CPI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올라가던 증시가 지금 상승을 멈추고 서서히 좀 조정세로 들어가고 있는데 장기화되기보다는 좀 적절하게 반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증시 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90원 하락해서 0.6% 하락했고요. 15,23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 상황이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크게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에 좀 보합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여전히 없고요. 마찬가지로 일별 거래도 크게 없습니다. 150만 주로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계속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뭐 볼 거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가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고 거래량이 언제 나오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뭐 이런 61선 지켜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계속 형성하면서 결국에는 때가 되었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게 굉장히 지금 루즈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횡보 구간도 지금 한 달 이상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말까지 원래는 이제 빠르면 19일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 그런 추가적인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으로 혹은 다음 달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사실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천천히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된다면 좋겠지만 일단 3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61선 찍고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틀면서 확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증시가 또 힘없이 빠지면서 진행되면서 큰 의미가 없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빠르게 넘어가서 투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15만 주 매도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4만 주 매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지금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금융 투자가 11만 주 매도하면서 대부분 물량 뱉었고요. 보험 투신 뭐 크게 움직임 계속 없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3만 6천 주 매도했지만 뭐 전날 대비해서 크게 변동 없었고요.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사실 뭐 오늘은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이 옵션 만기 끝나고도 꾸준히 매수를 이어간다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매집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공매도 잔고는 네, 지금 한 703만 주 정도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속 줄고 있긴 합니다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거래량도 좀 많이 줄었고 이 공매도 잔고 상환 이 속도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700만 주 수준에서 더 이상 크게 지금 줄지 않고 있는데요. 이 700만 주 중에 아마 대부분의 물량이 모건 스탠리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모건 스탠리의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고요. 이제 서서히 좀 증시가 반등할 때가 되어가고 있고 증시가 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이 매수 상위에는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JP 모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계속 집계를 하면 상위에 두 이 창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벌써 300만 주 가까이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공매도 상환의 대부분을 아마 저 두 수급이 차지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상황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특별하게 더 볼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대차 잔고도 체결은 없었고요. 상환이 2만 주 정도 되면서 어제와 거의 유사하게 2,350만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그렇고 대차 잔고도 그렇고 지금은 특별히 움직임이 없다. 그리고 전날 15만 8천 주, 오늘은 14만 주에서 마찬가지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되었고요. 그래서 연속적인 매수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14.78%까지 이렇게 외국인 보유율이 증가를 했고요. 계속 이 최대치를 높이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매수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목 대비해서 아주 많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에 들어왔던 외국인 수급 중에는 가장 길게 가장 많이 최근에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매수하는 구간이 딱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오랫동안 횡보하던 그 구간과 거의 일치하고요. 특히 이때 11월 6일 정도에 공매도 금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아주 많은 매수를 진행했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 잔고도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 수급으로 지금 이동을 한 상황이고 그 덕분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 수급도 지금 거의 최대치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요. 15%를 이제 거의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해서 15% 지분을 넘어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기술적인 부분은 더 설명드릴 건 없고, 네, 내일 그리고 이제 시간을 두고 계속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소식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이제 비중이 큰 사업 중에 하나, 원자력 에너지의 연료가 되는 이 우라늄 가격이죠. 우라늄 가격이 100달러를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15달러까지 올라간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우라늄 가격이 얼마나 올랐길래 이렇게 이제 계속 이 소식이 들려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라늄 가격인데요. 우라늄 선물입니다. 가격이 102.75달러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최근 5년 동안 가격을 보시면 2019년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우라늄 가격이 작년에 아주 크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최대치를 보게 되면 2007년 정도에 거의 피크치를 찍고 쭉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2023년에 지금 이제 그 피크치에 가깝게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2007년, 2006년 요때 형성하던 그 가격까지 치솟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원자력 에너지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라늄 에너지가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2011년에 후쿠시마 대지진 때 일본의 그런 원전 사고 이후에 우라늄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원전 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런 탈원전 기류가 좀 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었는데요. 그게 서서히 이제 2017년부터 해가지고 좀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다시 한번 이 흐름을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원자력 에너지를 없애고 새로운 에너지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재생 에너지로 갈아타려고 했던 국가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사실 그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커버하기가 아직까지는 어렵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직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이제 그런 출력이 들쭉날쭉한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LNG였는데요. 그 LNG 가격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급등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이 전력 기업들이 아주 큰 손실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변동이 크다라는 걸 또 인지를 하고 이제는 에너지 안보 입장에서 다시 한번 원자력 에너지에 베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우라늄 가격이 형성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메코, 그죠? 캐나다의 카메코라는 그런 업체들도 이제 우라늄 에너지를 채굴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뭐 원자력 발전을 건설하는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확실히 이제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에 이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불가리아, 체코, 폴란드 등이 이제 줄줄이 원전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러시아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그런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체코 원전은 올해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될 거고요. 폴란드도 이미 이제 1차는 선정이 되었고 2차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 발표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 전에 이제 수의 계약 형태로 좀 이제 우리나라 사업자 지정이 있을 수 있고요. 추가적인 소식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2025년 정도에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고요. 프랑스, 영국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스웨덴도 지금 진행 사항이 굉장히 크고요. 불가리아는 웨이팅하우스 쪽에서 지금 이제 수주를 좀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벨기에는 탈원전에서 이제 친원전 국가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인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신규 건설보다는 기존의 이제 원자력 발전을 이용을 하면서 이제 수명 연장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이외의 국가들도 지금 뭐 중남미 국가들이라든지 아시아 국가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중동 국가들도 이 원자력 에너지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도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 특히 SMR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이 원자력, 특히 우라늄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선물 지표가 올라간다는 것이 사실 누구의 이 정책
누구의 의견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장의 흐름이 지금 우라늄 가격이 상승할 만큼의 수요가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공급망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공급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확실히 이제 이 수요도 늘어났고 이 공급도 그만큼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 좀 겹치면서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간 것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이전과는 상황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도 지금 SMR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력 유틸리티 기업 PSE도 4세대 노형 도입 관련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에너지 노스웨스트사에 이제 SMR 타당성 조사 관련 1,000만 달러 이렇게 투자 협약 체결을 하게 되고요. 노스웨스트사는 이제 엑스에너지에 최근에 또 이 130억 정도를 자금을 조달을 하면서 이 엑스에너지와 노스웨스트사가 이제 이 워싱턴 주 내에 XE100에 대한 이 공동 개발, 그죠? 이제 건설하기 위한 이 협약을 체결했는데 어제 제가 소식을 전해드린 것처럼 130억 자금 조달을 했고 그 이외에도 지금 이제 타당성 조사를 위한 투자 협약까지 PSE사와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이외에도 지금 이렇게 엑스에너지가 미국 내에서 계속 활동을 진행 중이고요. 이런 시장에 대한 이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주식 이 상장을 좀 미루긴 했지만 확실히 미국의 정부의 그런 정부 이 힘을 얻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이런 안정적인 에너지 이 수요가 증가한다면 계속해서 원자력 시장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공기가 길고 좀 위험성도 있는 그런 대형 원전보다도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좀 느껴지고요. 그게 뭐 2030년대로 진입하면 점점 더 그 수요가 이제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모듈 원전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소형 모듈 원전이 확실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 건설이 되어서 이 상용화가 시작되었을 때 가격이 이제 합리적이라면 그 대형 원전에 대한 건설 계획들도 모두 다 소형 모듈 원전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대형 원전 시장이 아주 크게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소형 모듈 원전으로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뒤를 열어두는 것이 좀 그런 현재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이외에도 에스토니아죠. 에스토니아도 이제 기후부 장관이 국회에 원전 도입을 결정해라라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에너지 안보 입장에서 보았을 때 원자력 에너지가 지금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동안 원자력 에너지 하면 한 1000메가와트에서 그죠? 1400메가와트급 하나 지으려고 하면 거의 뭐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이제 6.5조 정도에서 뭐 미국, 프랑스 기준까지 10조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OECD 이런 국가들은 이런 6.5조에서 10조를 이제 구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 좀 이제 경제가 좀 활발하지 않고 특히 아프리카 같은 그런 국가들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조금 부담될 수도 있고요.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형 원전 하나를 짓고 특히 하나만 지을 게 아니고 사실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소형 모듈 원전은 이걸 이제 나눠서 쪼개서 지을 수 있고요. 300메가와트급 이하이기 때문에 꼭 이 1000메가와트급 하나 지으려고 그 한 지역에다 몰아주는 것보다는 300메가와트급 세 개를 쪼개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 1000메가와트급에 들어가는 그런 이 물량보다도 이제 300메가와트급은 자연 냉각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지역에 제약받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요거는 짓는데 이제 10년 걸리는데 요거는 짓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니까 거의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뭐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투자하던 그런 기업, 이 국가들도 이제는 이 안정적인 에너지 측면에서 SMR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SMR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기존의 그런 대형원전 국가들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COP28에서 나왔던 그런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세배 확대가 이 SMR을 염두에 두고 협약을 체결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ISMR 뭐 그런 SMR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에 맞춰서 SMR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을 꿈꾸고 있고요. 그 대형 원전 원자로뿐만이 아니고 소형 모듈 원전 기자재도 지금 이미 이제 뉴스케일 파워로부터 수주를 해서 제작에 아직 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들어간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어, 그 뉴스케일 파워사가 뭐 이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었다라고 해도 그 다음 프로젝트에 납품하면 되니까 제작이 들어가도 사실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미 이제 그 SMR 원자로를 제작해보는 기업이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하지 않을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서 그만큼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원자로 제작 경험이 많은 업체에 그런 기술을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ISMR을 개발하면 결국에는 그 모든 원자로 기자재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을 수밖에 없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꾸준히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시장은 계속 개선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시가 계속 뭐 하락을 하고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지만 거기에 이대로 쭉 1년 내내 떨어질 거라는 상황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승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당장 이제 1월 말에 있을 그런 소식, 이번 주 금요일에 될지 다음 주가 될지 혹은 뭐 더 밀릴지 모르겠지만 좀 계속 밀리는 걸 보면 네, 좀 수정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지금 수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언론에는 벌써 대형 원전 4기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꼭 대형 원전 4기가 다 지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소형 모듈 원전으로 전환되더라도 문제는 없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히려 땡큐죠. 왜냐하면 납기가 짧고 컨트롤하기 쉬운 그런 SMR이 좀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는 시장이 더 클 거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SMR에 대한 이 실증 단지를 건설하고 싶을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 올해 글로벌 인프라 시장이 5조 달러를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큰 프로젝트들이 사실 작년에 좀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수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도 그렇고 UAE 뭐 그 추가적인 제2의 두바이 네, 그런 소식들도 있었고 인도네시아의 천도 프로젝트,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이런 뭐 프로젝트들이 사실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좀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풀리면서 좀 건설 시장이 확대할 수 있다라는 이 전망이 나왔고요. 2025년에는 더 높아져서 5조 5,300달러, 300억 달러로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7조 7천억까지 이렇게 커진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계속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원래 잘하던 이 사업이 있습니다. 건설 사업인데 기자재 사업으로 지금 체질 전환을 하면서 좀 이제 기자재 인식이 강하죠. 근데 기존의 이 건설 사업도 굉장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건설, 뭐 시공 이런 시공까지 잘 하기 때문에 EPC를 다 맡아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자회사 하나 있었죠. 두산건설이 이제는 사실 자회사로 포함이 되지 않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매각이 되었지만 사실 이제 우호 지분이 많기 때문에 47%까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직 두산건설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그 두산건설을 다시 두산 이 그룹으로 포함을 시킬지 혹은 두산건설이 좀 더 가치가 높아졌을 때 그 지분을 매각을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두산건설과 좀 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두산건설은 두산 퓨얼셀과 같이 이 수소 연료전지 프로젝트의 건설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사업이 계속 커질수록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건설을 다시 가져올 만한 그런 건덕지를 좀 마련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분 47%를 51%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이 방법을 찾겠죠. 뭐 또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이라든지 혹은 뭐 그런 그때 큐 캐피탈이었죠. 그쪽에 지분을 사오든지 일단은 두산건설이 최근에 이전에 두산건설과는 좀 다른 흐름입니다. 확실히 수주도 많이 하고 있고 재무도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순이익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차입금도 많이 줄었고요. 좀 두산건설이 재무가 건전해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설 사업이 앞으로 계속 이 시장이 커지고 있고 두산밥켓은 이미 뭐 최대 실적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건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맞게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에너지 인프라 시장이 커짐에 따라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외형적으로 많이 성장을 할 걸로 좀 기대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가 좀 기대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이 상황을 좀 즐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소식들, 두산건설에 대한 소식, 뭐 그런 것들 나오면 바로 또 전달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소식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 금요일에 발표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뭐 다음 주가 나오면 되고, 다음 주가 안 되면 그 다음 주 나오면 되고, 일단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소식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맞게 지금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크게 조급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나오는 것보다는 증시 분위기가 좋을 때 같이 올라갈 때 나오면 좀 더 힘을 받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결국에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